자, 5주차 2교시 하겠습니다. 사업 소유 구조와 기업 과정신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먼저 이제 기업 확장, 인수 및 합병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텐데요. 우리가 흔히 M&A라고 하죠, M&A. 합병과 이제 인수를 이제 합쳐놓은 이제 그런 용어라고 볼 수가 있는데, 합병은 두 기업이 한 회사로 병합되는 형식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결혼을 해서 한 가정을 꾸렸다. 뭐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죠. 자, 인수는요, 한 기업이 다른 기업의 자산과 의무를 취득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회사 이제 경영권을 이제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이 인수합병을 이제 우리는 이제 M&A라고 합니다. 근데 이런 이제 M&A를요, 자, 수직적 합병, 수평적 합병, 혼합 합병, 뭐 이런 식으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자, 수직적 합병은 뭐냐? 서로 다른 생산 단계에 있는 기업 간의 합병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음료 회사가 있고, 인공 감미료 생산업체가 있어요. 합병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떤 장점이 있겠습니까? 음료 회사는 안정적인 인공 감미료를 조달받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인공 감미료 회사 같은 경우는 안정적인 이제 매출을 발생시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그래서 서로 다른 생산 단계에 있는 기업 간 합병을 수직적 합병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수평적 합병은 자, 동일한 산업 내에 두 기업이 합병해서 제품군을 다각화하거나 확장하는 것이 목적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음료 회사가 있고 생수 회사가 있다. 그럼 이제 이 두 기업 합병을 하게 되면 이 회사는 음료와 생수 제품군이 다각화되고 확장이 되겠죠. 이런 시너지를 이제 노리는 것이 수평적 합병이고, 자, 혼합 합병이 뭐냐? 뭐 전혀 관련이 없어요. 그런데 두 산업 내 기업 간이 합병을 하게 되면 이 경영과 이제 투자가 다각화가 돼서 좀 위험을 줄일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음료 회사와 스낵 제조업체가 합병이 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음료 산업이 좀 부진하다. 그럼 이제 스낵 쪽에서 무엇인가 조금 더 매출이 나게 되면 좀 위험이 좀 줄어들고 매출이 좀 상쇄되는 이런 효과가 있겠죠. 다만 이런 이제 인수하고 합병은요, 그 대규모 경쟁 기업 간일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요, 예를 들어서 특정 분야에 있어서 몇 개 기업이 독점하고 있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래서 이제 그나마 경쟁해서 시장 가격이 좀 유지가 되고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합병을 해버리게 되면 시장 가격, 어떤 특정 그 분야를 한 기업이나 몇 개 기업이 과점해버리거나 독점해버리게 되면 시장 가격을 이제 본인 스스로 만들어버리는, 즉 시장 가격을 교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공정거래를 해야 하지 않는지 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검증이 필요하다 이거죠. 실제 이제 미국의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예전에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요, 오피스 디포 그리고 스테이플스 이렇게 그 사무기기와 관련된 기업들이 합병을 하려고 했는데 2016년도에 미국 공정거래위원회 권고 때문에 합병이 무산된 적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면도의 시장의 경우에는 이제 질레트라는 회사하고 쉬크 제조업체인 엣지웰, 이제 이런 회사가 거의 이제 전 세계 시장을 거의 과점하고 있는데, 면도용품 스타트업 해리스가 등장하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면도 시장의 가격이 낮아지는 추세였거든요. 근데 이 면도용품 스타트업 해리스를 쉬크 제조업체인 엣지웰이 이제 사려고 했었어요. 근데 이걸 불허했습니다. 시장 가격이 교란될 수가 있다라고 판단해가지고요. 이게 우리나라에서도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데서도요. 예를 들어서 딜리버리 히어로, 독일의 업체로 알려져 있죠. 딜리버리 히어로가 실제 이제 요기요를 가지고 있었는데 배달의 민족을 인수했었죠. 그렇죠? 그래서 이 실제 이 딜리버리 히어로가 우한 형제들 이렇게 인수를 해가지고 배달의 민족을 인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배달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발판으로 이렇게 인수를 한 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실제 어떻게 했느냐, 이 조건부로 막았어요. 그래서 실제 그 국내 배달 시장에서
두 회사, 그러니까 요기요하고 그 배달의 민족의 그 점유율 합계 격차가 카카오라든가 이제 쿠팡이랑 이제 너무 이제 크기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이제 어떤 조건을 걸었느냐. 어, 요기요를 매각해라. 딜리버리 히어로한테. 배달의 민족을 인수하는 대신에 요기요를 매각해라. 이렇게 된 거예요. 실제 결국에는 이제 매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성사까지는 좀 오래 걸렸는데 어쨌든 그이 이 컨소시엄 자체가요. 그래서 10월 그 기존에 요기요로 이용하는 딜리버리 히어로 코리아 이 인수를 완료했다. 이 기사가 있는 거죠. 이렇듯이 이제 우리나라에서도요. 아주 대형 회사들이 M&A가 벌어질 때는요. 그게 과연 적합한 건지 적합하지 않는지를 보고 권고하는 이런 것들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차입 매수가 있는데요. 차입 매수는 이제 레버리지 바이아웃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피고용인이나 경영층 혹은 투자자가 차입을 통해서 사전에 이제 회사를 매수하는 방식입니다. 레버리지를 통해서. 그래서 차입된 자금은 회사의 지분을 사들이는데 사용하는 경우가 좀 많은데요. 예를 들어서 LBO 투자 사례를 한번 살펴보면 이제 이런 식이에요. 예를 들어서 A라는 회사가 투자 자금 현금 20억을 보유하고 있어요. 근데 B라는 회사가 M&A 매물로 나온 겁니다. 근데 100억 원이야. 난 20억밖에 없어. 100억 원의 회사를 살 수가 없잖아요.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인수 금액이 부족한 A는 일단 B를 사기로 하고 B랑 계약을 체결 합니다. 20억 원을 지불을 해요. 그리고 A는 이제 은행에 가는 거예요. 이 인수 계약을 근거로 해서 우리 그 계약 체결했다. 그래서 회사 자산을 담보로 80억 원을 대출해 줘라. 그래서 은행에서 이제 80억 원 대출 받아가지고 인수 자금을 치른 다음에 비회사 인수를 마무리하는 이러한 이제 경영 방식이 차입 매수 방식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약간 리스크가 있는 거고 특히 이제 이게 이제 약간 배임이랑도 연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좀 많이 따져봐야 되긴 하지만 이런 이제 M&A 방식이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교재에 나와 있습니다.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사업 소유 구조를 봤을 때 이제 프랜차이즈가 나와 있는데요. 이 프랜차이즈 계약은 좋은 사업 아이디어가 있는 사람, 프랜차이즈 본사가 있겠죠. 이 사람이 타인, 즉 프랜차이즈 가맹 업체한테 일정 지역에서 상호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 그리고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권한을 판매하는 계약이 바로 이 프랜차이즈 계약입니다. 어떤 프랜차이즈가 생각이 나세요? 그 공정거래위원회에 들어가 보면 2022년 가맹사업 현황 통계가 나와 있더라고요. 보게 되면 치킨 보니까 뭐 BBQ, BHC, 교촌, 처갓집, 굽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가맹점 수로 보게 되면 가장 가맹점 수가 많은 게 BBQ. 무려 뭐 2002년 기준으로 2,000개가 넘고요. 그 다음에 이제 BHC 교촌인데 근데 가맹점 평균 매출액을 보니까 교촌 치킨이 또 가장 많네요. 사실은 이제 가맹점을 열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입지 선정이라든가 가맹을 약간 까다롭게 만들어가지고 실제 가맹을 운용하는 사람들이 실패하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그 프랜차이즈 브랜드의 가장 중요한 목표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있고요. 한식의 경우에는 이 본죽이 유명합니다. 본죽이 특히나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폐업률이 낮은 대로 아주 알려져 있어요. 폐업률이 2%가 안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본죽, 한솔, 본죽인 비빔밥, 두찜, 고봉민 김밥 이런 데가 좀 있네요. 그리고 이제 평균 매출액은 이제 한우와 관련된 것들이 좀 많이 있고 커피 같은 경우는 일단 이디야 커피가 가장 많네요. 3,000개가 넘습니다. 이게 저가 커피. 근데 이 저가 커피가 사실 좀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초기 투자 비용은 좀 적은 대신에 실제 이제 로열티라든가 이제 이런 것들을 많이 가져가는 형태가 돼 있으니까 좀 문제가 되는 것들이 좀 있는데 이디야가 뭐 3,000개가 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메가커피, 투썸플레이스 이렇게 있네요. 근데 신규 개점수로 따지게 되면 2022년도에 컴포즈 커피가 이제 가장 많이 올라갔고 메가 MGC 커피가 또 그 다음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맹점 평균 매출액을 보게 되면 카페오나 투썸플레이스 이런 데들이 좀 괜찮다라고 이제 나와 있고요.
자, 제과 제빵을 보게 되면 자, 파레바게트, 뚜레쥬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런 데들이 압도적으로 이제 많다라는 것들을 아실 수가 있죠. 던킨 도너츠, 쌀 핫도그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제 매출을 보게 되면 레이어드, 아우어 베이커리, 삼성빵집 이런 데들이 매출 괜찮네요. 그리고 이제 그 피자 같은 경우는 자 피자마루가 가장 가맹 점수가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피자스쿨, 오구살 피자 이런 순서인데 매출액 기준으로 보게 되면 도미노 피자, 잭슨 피자, 바놀린 피자샵 이런 데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 이렇게 프랜차이즈를 도전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요 단순히 이제 가맹을 쉽게 내준다 뭐 이걸 떠나가지고 평균 매출액이 어떤지 폐업률이 어떤지 이런 것도 좀 잘 따져볼 필요가 있겠죠. 이런 프랜차이즈의 장점이 뭐냐? 결국은 관리 및 마케팅 지원이 된다라는 게 장점이죠. 무엇인가 사업을 하기에는 리스크가 좀 있잖아요. 그런데 프랜차이즈 가맹업체는 기존의 성공적인 상품을 취급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고요. 입지 선정이라든가 판촉 지원, 운영 지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문 컨설턴트를 옆에 두고 사업을 하는 것과 좀 비슷해요. 그러니까 실패할 확률을 좀 줄이면서 프랜차이즈 본사가 교육과 훈련도 책임지니까 통상적으로는 성공할 확률이 높죠. 그리고 이제 프랜차이즈가 물론 독립적으로 상점을 운영하는 것에 비해서는 규율과 규제가 존재하지만 자기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개인 사업처럼 수익도 누릴 수가 있고 인센티브도 누릴 수가 있는 이런 장점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전국적인 인지도를 확실하게 확보할 수가 있죠. 그래서 프랜차이즈를 여는 순간 일단 인지도가 높아지고 본사 지원이 벌어지다 보니까 브랜드 충성도가 높은 고객층의 장점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스크림 가게를 하는데 제가 손우철 아이스크림 뭐 예를 들어서 그걸 여는 거하고 자 베스킨라빈스를 여는 거하고 어떻게 되겠어요? 베스킨라빈스는 누구나 다 알고 있고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인지도 자체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제 재정 지원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그래서 회계와 장부 관리에 대해서 전문가로부터 주기적인 지원과 조언을 받을 수가 있다는 점도 이 프랜차이즈의 장점으로 볼 수가 있죠. 이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다른 사업, 직접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에 비해서는 아무래도 이제 사업 실패율이 낮다. 이런 장점이 있을 겁니다. 실제 이제 교육을 하는 걸 보게 되면요. 그 BBQ에 들어가 보게 되면 BBQ 치킨 대학이라고 있습니다. 저 여기 가서 강의해 봤거든요. 그래서 뭐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 약간 그 외곽 지역에 있는데 치킨 대학을 이제 보게 되면요. 뭐 최고 경영자 육성 과정, 자, 프로 사업가 육성 과정 해서 이제 교육 대상자를 보게 되면 자, 처음에 이제 들어온 사람들한테 이제 기초 과정을 하는 거죠. 1, 3개월 차에도 하는 게 있고, 자, 3개월 차에 하는 게 있고, 1년 차에 하는 게 있고요. 점점 올라갈수록 점점 메가 프랜차이즈, 더 큰 프랜차이즈를 하기 위해서 과정 자체가 이제 들어가는 이런 부분들이 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재계약이라든가, 이제 특별 테마 과정, 이런 과정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약간 사업가 마인드 확립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교육과 관련된 것들을 좀 지원을 해가지고 좀 초기에 훈련이 좀 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이런 부분들이 바로 BBQ에서 운영하고 있는 치킨 대학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이제 공정거래위원회 2020년 가맹사업 현황 통계를 보게 되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가맹 사업에 대해서 특히 이제 외식업 중에 개점률하고 폐업률이 이제 나와 있는데 보게 되면 전체 외식업종의 개점률이 26.2%나 됩니다. 그래서 많이 이렇게 올라가는데요. 폐점률도 무려 12.6%예요. 그래서 한식의 개점률이 35.1%로 높은데 폐점률도 높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쉽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실제 이제 더 폐점도 높게 나타나는. 근데 이 프랜차이즈 사업의 문제점이 뭐냐면 기본적으로 누가 하겠습니까? 이거를 50대에 퇴직하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많이 하지 않을까요? 그 퇴직금 가지고 도전을 했는데 폐점이 된다? 본인 노후자금 날리는 거예요. 참 이런 게 위험하죠. 그래서 보게 되면 자 폐점률을 보게 되면요. 치킨 같은 경우가 2021년에 13.7% 커졌죠. 한식 14.5, 커피 7.8, 제과제빵 8.9, 피자 8.5. 외식업 전체가 무려 이제 12.6%의
좀 폐점률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 좀 안타까운 현실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제 더 잘 되기 위해서 폐점한 경우도 있겠지만, 베스킨라빈스가 그 폐점률이 아주 낮은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근데 이제 프랜차이즈 창업을 하는 거 보면 상당히 까다롭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요. 일단은 베스킨라빈스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이 창업 절차가 나와 있어요. 살펴보면 되는데, 일단 창업 의뢰를 하잖아요. 그래서 뭐 전화, 팩스, 이메일 이런 걸로 다양한 방법으로 의뢰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럼 이제 시장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컨설턴트가 일단 나와가지고요. 실제 예를 들어서 내가 이런 지역에서 상가가 있는데 여기에 베스킨라빈스를 하고 싶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와가지고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입지가 괜찮은지 아니면 어디에서 하면 좋을 것 같은지. 그래서 약 일주일에서 25일 기간을 이제 소요를 하면서 시장 조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창업 승인을 내줍니다.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베스킨라빈스 같은 경우는 되게 그 창업 승인 자체가 잘 안 나오는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꼼꼼하고 면밀하게 검토한 다음에 이제 창업 승인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다음에 이제 점포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창업 승인한 다음에 매장을 운영할 점포를 계약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맹 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가맹점주를 교육하고 인테리어 시공하고 이제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론 교육, 현장 교육이 진행이 되고 인테리어 시설 공사가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개점 준비와 개점 교육이 진행된 다음에 오픈이 되는 거죠. 실제적으로 이제 베스킨라빈스 같은 경우는 이제 창업할 때 절차가 상당히 까다로운 대신에 실제 이런 식으로 확실하게 교육도 되고 인테리어도 좀 이제 면밀하게 하고요. 그리고 이제 재고 자체 관리가 이제 냉동식품이니까 아이스크림 자체가 상당히 그 용이하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폐점률이 2%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프랜차이즈 관리를 하고 있다. 이미지가 상당히 좋죠. 다만 이 프랜차이즈 단점이 존재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 창업 비용이 높다라는 단점이 있죠. 대부분의 프랜차이즈는 일단 가맹 비용 자체가 높아서 실제 이제 금액 자체에 대한 허들이 있다. 이게 이제 단점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익을 공유하는 로열티를 제공하는 것 자체가 좀 이제 부담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프랜차이즈 본사가요, 초기 창업 비용 외에도 수익의 상당 부분이나 아니면 매출 기반의 커미션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매월 매출액에서 몇 퍼센트 이런 식으로 아니면 정액적으로 얼마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익을 좀 공유해가지고 로열티를 좀 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문제가 좀 되고요. 그리고 이제 경영 규제가 좀 벌어질 수가 있죠. 그래서 프랜차이즈 본사로부터 경영 관련된 명령이라든가 지시라든가 제약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한 어떤 걸 반드시 써야 되는 재료를 어떤 걸 반드시 써야 된다라거나 아니면 어떤 뭐 예를 들어서 뭐 테이블이라든가 이런 거 어떤 걸 반드시 써야 된다라거나 이런 규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걸 하지 않게 되면 프랜차이즈 계약이 취소되는 이런 이제 부분들이 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영에 대한 규제가 벌어질 수 있는 이런 단점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 연미복 효과가 있는데 이 연미복 효과가 뭐냐? 연미복이 그 예를 들어서 그 우리 결혼식 할 때 입는 이렇게 꼬리가 긴 그런 코트 같은 이런 것들이 이제 연미복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코트테일 이펙트라고 이제 하는데 이게 뭐냐? 이게 사실 정치적으로 보면 연미복 효과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7명한테 투표를 한다고 가정해 볼게요. 뭐 국회의원 선거, 뭐 지방의원 선거 뭐 쭉쭉쭉 하게 되면 한 번 쫙 찍어버리는 그럴 수가 있죠. 이런 것들이 한 번 하게 되면 줄줄이 엮여진다 해가지고 연미복 효과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 다른 프랜차이즈 가맹 업체가 다른 업체의 향후 수익과 수익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본사가 사실 좀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무분별하게 출점을 시켜버리는 그런 본사 프랜차이즈 본사가 있다고 쳐볼게요. 같은 지역에 신규 점포가 계속 늘어나. 이러면 기존 점포의 영업이익을 잠식할 수가 있죠. 이런 이제 문제점들이 단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좋은 프랜차이즈일수록 입점에 대한 기준이 좀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몇 미터 이내에는 출점시키지 않는다.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데 그런 게 없는 프랜차이즈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따져봐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프랜차이즈의 단점 중에 하나가 매각이 제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프랜차이즈 가맹 사업자들이 프랜차이즈를 재매각할 때 약간 난항을 겪는 경우가 있고요. 이제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프랜차이즈 본사가
뭐 예를 들어 부정행위를 한다라거나 아니면 이제 뭐 사회적으로 좀 여론이 안 좋아지는 어떤 행동을 했을 때 마치 뭐 떡볶이 프랜차이즈 중에서도 본사가 좀 문제가 돼가지고 문제가 됐던 적도 있었었고 치킨도 있었었고요. 그 다음에 빵과 관련된 브랜드도 그런 게 있었었죠. 그렇게 되면 사실 소비자 입장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는 그거 안 산다. 불매 운동이 벌어져요. 근데 이게 프랜차이즈 본사의 문제인데 가맹점주들이 피해를 볼 수가 있거든요. 이게 참 애매한데 이런 것들이 프랜차이즈의 단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그 베스킨라빈스 프랜차이즈 창업 조건을 한번 살펴볼까요? 보게 되면 창업 조건은요. 좀 까다롭죠. 교육을 이수해야 되고 자, 9일 동안 점주 포함해서 2명이 받아야 됩니다. 창업 가능 지역은 이제 주요 상권이어야 되고요. 그리고 계약 초기 3년 계약이고 1년 단위 재계약이 됩니다. 점포 규모는 최소 22평에서 실평수 25평을 이제 권장을 하게 되는데, 자, 투자 비용이 얼마가 되느냐. 자, 이게 단위는 1,000원 단위입니다. 자, 본사 납입금은요. 자, 가맹비 500만 원. 소멸성 비용이에요. 그리고 계약 이행 보증금. 자, 800만 원. 이건 이제 계약 종료 시 이제 반환이 됩니다. 그 다음에 기획관리비 300만원, 인테리어 공사 진행 관리하는 거고요. 자, 교육비, 자, 9일 동안 그 교육받았죠. 자, 150만원. 자, 이렇게 해가지고 본사 납입금이 이제 1750만원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투자해야 될 게 있어요. 투자. 자, 인테리어 비용. 인테리어 비용이 이제 뭐 7,100만원에서 8,900만원 정도. 자, 판매 장비. 간판. 간판도 꽤 비싸더라고요. 거의 1,000만원 이상이니까. 가구 및 의탁자, 그 다음에 처음에 이제 받는 그 상품, 그 다음에 에어컨이라든가 CCTV라든가 보안이라든가 이런 걸 하게 되면, 자, 투자 비용이 거의 2억에서 2억 6천이 돼요. 그래서 본사 납입금하고 투자비가 얼마가 들어가느냐, 2억 2,600만 원에서 2억 8,100만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여기 뭐가 빠져있다? 상가를 임차하는 비용이 빠져있어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많은 비용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단점이 프랜차이즈를 창업할 때 약간 허들로 작용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프랜차이즈는 이렇게 매각 제한이 걸리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베스킨라빈스 홈페이지 들어가서 많이 하는 질문을 살펴보게 되면 타인에게 점포의 양도 양수는 가능한가요? 이렇게 이제 질문이 나와 있는 거에 답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자, 베스킨라빈스 당사는 가맹점 운영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서면에 의한 통지 후 검토를 통해서 가맹본부의 사전 동의에 의해서 제3자에게 양도를 할 수 있다. 그래서 부득이한 사유가 있고 사전에 본사와 협의하고 동의를 얻는 경우에 한해서 가맹계약서에 근거해서 양도 양수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사실 좀 약간 매각에 대해서 좀 까다로운 이런 측면들이 좀 있죠. 이건 이제 프랜차이즈의 단점으로 볼 수가 있으니까 사실은 좀 이렇게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좀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프랜차이즈가 이제 전자상거래나 이제 기술을 활용해서 다양하게 좀 이렇게 넓어져 가고 있는데요. 또 이렇게 기술이 벌어지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장단점들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요즘에 그 카카오톡 활용해가지고 선물하기 같은 거 하죠. 그럼 예를 들어서 저도 이제 치킨과 관련돼서 상품권을 그러니까 모바일 상품권을 받는다거나 커피 쿠폰을 받는다거나 이렇게 보내줘요. 그래 서로 보내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만나서 하는 것보다는 그런 식으로 이렇게 마음을 표현해야 된다고 해야 될까요? 그럼 이제 이 모바일 상품권이 이제 다양하게 유통이 되는 거죠. 브랜드사가 있고 프랜차이즈 본사일 겁니다. 그리고 이제 상품권 업무를 위탁하는 쿠폰 사업자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 어떤 플랫폼이 있을 거예요. 뭐 예를 들어 카카오 같은. 소비자는 그래서 결제를 하고 쿠폰을 받아가지고 물물 교환을 하게 하는 거죠. 그거 가지고 이제 가맹점 가가지고 이제 뭐 사거나 보내주거나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것들이 보게 되면 프랜차이즈가 이 전자상거래하고 기술이 발전되니까 매출적으로 봤을 때는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아직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제도적인 정비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제가 한번 살펴봤어요. 그 가맹점주 협의회를 보니까 카카오 선물하기를 하게 되면요. 자, 브랜드별로 수수료가 발생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걸 이제 누가 분담을 하느냐, 분담 비율.
그러면 사실은 우리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본사하고 가맹점이 좀 적절하게 분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를 가맹점에게 좀 일방적으로 조금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 수수료를 좀 이렇게 분담을 거의 100% 해버리는 이런 브랜드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브랜드들 같은 경우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창업을 하실 때 감안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요즘에 워낙 이런 것들이 많으니까 뭐 투썸 플레이스라든가 뚜레쥬르라든가 그렇죠? 뭐 파리바게뜨, 파스쿠치, 던킨 도너츠, 베스킨라빈스 이런 데들은 이제 브랜드별로 봤을 때 분담 비율이 뭐 이렇게 뭐 5대5 정도 되죠. 그렇죠? 그런데 일방적으로 가맹점에게 수수료를 100% 부담하는 하게 하는 이런 데들도 있었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떡참 할리스, 메가커피 그리고 뭐 버거킹, BHC, 컴포즈, 맘스터치 뭐 이런 데들을 보니까 이런 데들은 브랜드별로 거의 뭐 가맹점에게 100% 부담시켜 버리는 이런 부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이러면 이제 가맹점들 입장에서는 사실 이제 매출이 일으키면서도 좀 손해 보는 느낌이 들 것 같아요. 그래서 더군다나 이 브랜드별로 봤을 때 카카오 선물하기의 그 정산 기간을 살펴보게 되면 사실은 이렇게 뭐 카드 결제를 한다라거나 이렇게 되면 바로바로 이제 돈이 들어오는데 이 브랜드별로 카카오 선물하기 정산 기간을 보니까 약간 텀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정산 기간이 브랜드에 따라서 뭐 적게는 뭐 바로바로 되는 것도 있겠지만 많게는 한 달 단위로도 이런 식으로 정산 기간이 길어질 수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 프랜차이즈가 이 전자상거래와 기술을 활용해서 이런 이 쿠폰 같은 것들이 전반적인 매출을 일으키는 데 있어서는 분명히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 이런 그 수수료 구조에 대한 어떤 정비, 제도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정산 기간이 좀 바로바로 정산될 수 있도록 무엇인가 조금 이제 제도적인 측면에서 마련이 되게 되면 훨씬 더 이 프랜차이즈를 하는 입장에서는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리고 이 협동조합을 좀 살펴볼게요. 자, 협동조합은요, 이건 이제 그 한국 사회적 기업진흥원에 나온 이제 그 내용인데요.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 생산, 판매, 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시키고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이제 사회 사업 조직을 얘기를 합니다. 뭐 생협, 농협 이런 거 좀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게 이제 협동조합 기본권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뭐 예를 들어 국제협동조합 연맹은 공동으로 소유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체를 통해서 공통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사람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자율적인 조직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미국 농무성은요, 이용자가 소유하고 통제하며 이용 규모를 기준으로 이익을 배분하는 사업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요, 협동조합은요, 일단 공동의 목적을 가진 5인 이상이 모여서 조직하는 이제 사업체고요. 사업 종류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금융하고 보험업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의결권은요, 출자 규모와 무관하게 1인 1표제예요. 그래서 이제 약간 민주적으로 이렇게 운영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조합원은 출자 자산의 한정한 유한 책임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유로운 가입과 탈퇴가 가능하고요. 전체 배당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협동조합 사용 일용 실적에 따라서 배당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런 협동조합 사례를 보게 되면요, 농업 협동조합이 일단 우리나라에서 좀 떠오르죠. 세계적으로도 아주 큰 협동조합이라고 알고 있는데 농민들에게 비료나 농자재를 공동구매시키고요. 각 지역에 공판장을 지어가지고 농민들한테 물건을 저렴하게 판매하고 농산품을 구입해서 도시에 파는 이런 기구를 농업협동조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존 농협과는 이제 별도였던 농협은행이 1961년에 통합이 돼가지고요. 특히 이제 농촌 내에서는 또 압도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금융기관으로 성장을 했죠. 그리고 이제 미국의 선키스트 우리 많이 들어봤죠. 마시기도 많이 하셨고 이게 세계 최대 품목 농협으로 농협협동조합의 대표적인 성공사를 평가되고 있는 협동조합입니다. 브랜드 제품의 연간 매출 12억 달러고요. 뭐 로열티 수입이 뭐 2,100만 달러니까 엄청나죠. 보니까 사실은 이제 1893년에 감귤 재배 농가들이 유통업체들이 너무 폭리를 취하니까 자체적으로 남부 캘리포니아 과일 거래소를 만들어 가지고요. 판매와 유통을 직접 수행했다고 해요.
이 거래소가 선키스트 협동조합으로 발전을 했는데 현재는 미국 캘리포니아주하고 애리조나주 6천여 감귤 재배 농가를 조합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웰치스도 포도 농가 협동조합이 소유한 미국 주식회사인데요. 그러니까는 협동조합이 이제 소유하고 있는 회사예요. 미국의 12,000여 개 포도 재배 농가들이 실제 협동조합을 만들고 있는데 그게 전미 포도 협동조합 연합회입니다. 웰치스는 이 연합회가 지배권을 가진 주식회사예요. 그래서 협동조합의 지배권을 유지하면서도 주식회사의 장점을 취해가지고 시장에 대응하는, 그래서 협동조합의 목적을 위해서 주식회사를 활용하고 있는 이런 가능성을 보여준다는 측면에서 의미 있는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이런 것들을 2교시 이후에 남은 시간에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본인이 자, 프랜차이즈 사업을 한다고 가정해보죠. 아마 관심이 있는 분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프랜차이즈 기회를 한번 탐색해 보시고요. 자, 장단점을 한번 비교해 볼까요? 그래서 자, 내가 어떤 창업을 하고 싶다. 그럼 나의 꿈을 이루어줄 만한 프랜차이즈가 혹시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래요. 그리고 그런 해당 프랜차이즈의 프로필을 확인하고 한번 홈페이지에 한번 방문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해당 프랜차이즈의 가맹 조건들이 다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가맹 조건은 도대체 어떤 건지, 해당 프랜차이즈는 어떤 교육, 어떤 훈련, 어떤 컨설팅, 어떤 기회를 제공하는지 그런 것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 2교시 남은 시간에 프랜차이즈 기획을 탐색하고 장단점을 한번 비교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5주차 다음 세 번째 시간에는요. 자, 기업가 정신 중소기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